지난달부터 했던 같이란 이름으로 또 함께 우리 노동 존중 사회, 노동 존중 평등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가치들과 다양한 좀 상상력들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원래 교육을 시작했고, 오늘 또 4월 3일인데요. 제주 4.3 있었던 지 벌써 70주년이 됐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특히나 지금 같은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한반도가 또 함께 머리를 모을 때 다시 한번 그 기억들을 또 떠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 한반도 평화의 봄을 열자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박성민 교육국장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운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방에서 통화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 제일 멀리 오신 데가 부산이에요? 제주 어디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고 계시는구나. 그럼 부산?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일 체력감 먹고 올라오셨네. 지난번 노동존중사회 교육이 좋았다면서요? 네. 오늘 잘해야 되는데. 시간은 이제 1시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만들어 온 PPT 가지고 해도 4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현재 노동 현장이나,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5대 국정 목표, 그 다음에 20대 전략, 100대 과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중에 20대 전략 중에 노동존중 사회가 있어요. 근데 뭐 작년에부터 올해 쭉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바뀌었는데 크게 본질적으로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현안들이 많아서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내에서는 이런 교육이나 인식이나 사실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들어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설명을 길게 하면 4시간도 걸리고 막 건너뛰면 1시간에 끝나고 이래요. 근데 이제 국민직본부 우리 운영위원들께서는 준비를 일정하게 아신다고 하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신 제목 그대로 그리고 좀 아까 설명한 대로 3.6 남북 합의, 그 다음에 3.8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회복을 좀 가져오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뭐 할 거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블랙홀 2개를 띄웠는데 올 봄 전국은 블랙홀 2개예요. 하나는 개헌 정국이 들어가면, 물론 지금 국회 상황이 만만치는 않지만 개헌 정국이 들어가면 모든 사회 하나 다 따라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현안을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북미 간의 회담이죠. 한반도 70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좀 뒤가 멋있는 블랙홀로, 그래서 오늘은 앞에 거 다 치우고 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 한번 빠져보실래요? 네. 오늘 4.3 70년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최근 상황. 이명박 구속될 때 혹시 그 밤에 동지들하고 같이 계셨던 분 계세요? 술을 먹거나 막 이러느라고. 저는 그때 있었는데 저 구속 소식 딱 떠가지고 술판 다 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몸에 좋은 거 이래가지고. 그날 술 많이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부경찰서에서 방문을 환영한다는 게 딱 떴어요 그때. 야가 이제 2014년 세월호 때 진실규명 앞서서 막았던 놈이거든요. 그 3인방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당이 지도자인 걸 돌아하지 말자. 참 정신머리 없는 놈이에요. 저걸 바꿔서 얘기해야죠. 우리 너무너무 부끄럽다.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정신머리도 없고 얼굴도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이 10년, 이명박 박근혜 이 10년, 9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규정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반노동, 반민중, 반평화, 반역사, 반통일, 반자 다 붙인 거예요. 맞죠?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이게 이제 파산이 된 건데,
과연 박근혜, 이명박의 몰락이 박정희 때부터, 아니 이승만이 분단과 반공국가를 수립한 이후에 박정희가 그 기득권 세력을 물려받으면서 유지해왔던 이 체제가 이제 몰락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노동자 민중의 요구로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이런 혁명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냐. 저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 목 역시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이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질문 하나 드리면 박근혜는 지금 구치소 앞에 이른바 태극기 그게 참 나이를 먹어도 이상하게 먹어가지고 막 프랭카드 100개 정도 걸려있구만 이래 농성하고 그리고 막 주말마다 집회하고 박근혜는 지지자들이 막 구속 반대하고 석방해라 이런 집회를 하는데 왜 이명박은 없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명박은 없잖아요. 그 구속될 때도 그렇고 지지자들 거의 뭐 측근들 말고는 없었잖아요. 왜 그럴까? 별로 그런 거까지 생각 안 하시는구나. 박근혜는 박정희 장수가 있고 예. 이명박은 양아치여서. 양아치. 네, 맞습니다. 거의 맞는 얘기고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승만 이걸 안 키고 들고 있어요? 키라고요?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기득권 세력의 박근혜는 적자예요. 대표인물이죠. 근데 이명박은 서자까지 돌보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든지 말든지. 그래갖고 구치소에서 먼저 들어간 52명 환영시켰다던가 어서와 이래갖고 양아치 대환영 뭐 이래갖고 내가 이거 어디 띄웠더니 정말 했어요 이랬던데 정말한 건 아니에요. 네. 오늘 4.3입니다. 이게 토요일날 났던 신문인데 한신호 할머니라고 가시리에 사시는 할머니예요. 98세입니다. 남편 끌려가서 학살당했고 이 할머니도 경찰서 가서 고문당해서 손이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손으로 70년을 살았는데 그때 아들 양봉수라고 하는 아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힘들자가 된 거죠. 그래서 4.3 기념관 혹시 이번에 4.3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이번 평화기행 때? 이번에 못 가셨나요? 공공 꽤 많이 갔던데 한 350명 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아직 4.3은 철저하게 우리 역사에서 짓밟히고 왜곡된 역사예요. 역사 무대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5.18은 국민들 대개가 알죠. 5.18은 국민들 대개가 알아요. 그리고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5.18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은 아직도 2003년에 노무현 당시에 낸 보고서에 4.3은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3의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4.3 평화기념관 들어가 맨 처음 만나는 게 이 국비예요. 아직 이름을 못 정했다. 4.3은 이걸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4.3 기념관 뒤쪽에 가면 수도 없는 묘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안당에는 지금 14,120기의 유폐 있고 그 옆에 여기는 행방불명자 묘역이에요. 전국에서 끌려와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묘비들이 쭉 있는 겁니다. 좀 지난 기사지만 제주 4.3 뒤에 도내 인구가 5만 명 줄었다고 하는 보고예요. 정부의 공식 발표로도 오늘 아침 모든 신문에 이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3 당시의 희생자는 제주도민이 28만에서 30만 정도 살고 있는 지역에서 2만 5천에서 3만 명이 희생됐다, 학살됐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비검색은 뭐냐면 한국 전쟁이 날 때 야근 빨갱이야 이래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다 학살시켰어요. 앞으로 빨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비적으로 다 끌어내서 금속을 해서 학살한 거죠. 89년에 아니 98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50년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위령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학살됐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불렀던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해
한일 역사학자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갔었는데 일본 역사학자들이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어떻게 세상의 어떤 나라 정부가 정부의 정책, 즉 분단 정부로 수립하기 위한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이른바 48년 5월 10일 단독 선거에 이런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고 자기 백성을 한 지역에서 10분의 1, 8분의 1을 죽일 수가 있나? 국가 권력이. 또 하나, 당신들은 이걸 어떻게 50년 동안 숨겼냐? 50년 숨겼어. 이제 그런 이야기 이후에 노무현 때 이제 공식 정부의 사과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당시에 나라를 분단시키고 반공국가를 만들기 시작했던 이승만의 지시에 따른 거예요. 이승만이 국부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럽죠.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제주 4.3 이제 오늘 했던 10년 오늘 아침 신문들이에요. 동백꽃으로 많이 상징합니다. 제주 4.3. 그래서 현대사 깊은 상처 동아일보조차도 이렇게 쓸 정도예요.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4.3이. 그래서 올해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역사 무대에 올려야 된다. 이런 인재운동을 그렇게 해왔던 게 올해 70년이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제 시작하는 마다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건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서 잘못된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제대로 사과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건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명운동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 많은 현안들도 많고 이러시겠지만 좀 더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려고 120년 전 역사를 꺼내나 이러실 텐데 1894년에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제국주의 열강이 우리나라가 후시탐탐 식민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189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 그때 안 살아본 걸 뭘 물어보고 그래. 갑오 농민전쟁이 있었죠. 그때 봉건 왕조하고 일시조선 왕조하고 갑오 농민이 전쟁을 했어요. 아마 한국 근현대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만약에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서 로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목을 쳤거든요. 봉건제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현재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이념으로 국가가 바뀌었다고 하면 일제 식민지 지배가 있었을까? 과연 나라가 이렇게 분단됐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 역사가. 근데 죄송스럽게도 역사는 만약이 없습니다. 만약이. 얘 안 나오죠? 네. 이게 무거운데. 과연 그런 역사가 만약이 없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지부장님 하시고 본부장님 맡고 계신 고생 많으신데, 아유, 내가 이걸 안 했어야 돼. 네?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이 새벽밥 먹고 여기 서울까지 안 올 건데. 근데 그것도 만약이에요. 개인의 삶도 만약이 없어요. 맡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를 쓰고 하는 거지. 기를 쓰고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네. 그래서 예상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역사는 노동자 민중이 지배 세력은요 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바뀌지 않고 유지하고 싶은데 이 역사를 바꿔온 큰 물줄기를 바꿔온 건 다 누구냐? 누구에 의해서 이게 가능했냐?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이걸 바꿔왔다는 거예요. 1894년 갑오 농민 전쟁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1919년 내년 100주년이에요. 3.1 민족 만세 운동이 그랬고, 그리고 해방, 그 다음에 60년 4.19, 80년 광주항쟁,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런 역사 물줄기로 이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동지들이 갖고 계신 거 4쪽 한번 보세요. 4쪽. 4쪽 중간에
좌측 중간을 보시면 노동운동이 어떤 관점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측 중간에 중간 일제강점기부터 그 문단을 그냥 요약해서 짧게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 모두의 제일 간절한 소망은 독립이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노동운동은 조선 독립하고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현장에서의 근로조건의 개선 다 일제하고 맞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조선 독립운동과 맞닿아 있었어요. 사회적 운동에 가장 밀접하게.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노동계급이 가장 사회적 지지를 받는 세력으로 돼 있는 거였습니다. 87년 이후에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노동조합 운동이 현장 문제도 어렵지만 사회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이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노동자의 선도 바뀔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 민주노조 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여러 가지 특히 보수 언론이 앞장서서 하는 문제는 있지만 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자가 특히 이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가 임금만 요구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긴다는 이런 건 사회 전체 문제에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연봉 1억이지만 연봉 2,000밖에 안 되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진전하기 어렵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갖는 지향은 최고 1번 뭐예요? 비정규 문제 철폐. 이거는 시대의 역사의 소명이에요. 민주노총이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그래서 1984년 얘기를 좀 꺼낸 거고 이게 120년이 지났어요. 120년이 얘가 잠깐 사고 쳐갖고 다른 얘기로 잠깐 넘어갔다가 120년이 지난 그리고 플러스 4년 더 지난 2018년 상황은 어떠냐? 120년 전하고 비슷해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으고 정말 시대적 요구와 사명에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대로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G2 경쟁 시대죠. 격돌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무역전쟁 벌이고 있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한반도가 끼어있죠. 사드로 작년에 이제 요동치는 제가 작년에 사드 때문에 소송리에 주로 이게 많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전쟁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외신 기자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왜 당신들이 이렇게 여기 소송리까지 오냐. 정말 전 세계에서 왔어요. 남미에서까지 오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물어보면 외국에서는 한반도 전쟁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대. 대한민국 와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태평스럽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외국은 한반도 전쟁 일보 직전으로 보고 특히 사드 배치가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 지점에 딱 있기 때문에 왜 여기 소송리만 싸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쭉 전개됐던 미국이 동원하고 있는 이른바 5대 핵 전략은 나라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한반도에 어떻든 막 운집하고 북은 그대로 한판 붙자 막 이러고 있고 막 이게 이제 작년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 올해 이렇게 전변될 건 아무도 몰랐어요. 이 계기가 됐던 게 평창 올림픽 아시는 거죠. 한반도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평창 패럴림픽 3월 25일까지를 한반도 휴전기간으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평창이 기간 동안 한반도에 휴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반도는 전쟁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휴전 결의안을 157개국이 공동 제안해가지고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올해 평창올림픽 국제사회 요구, 그 다음에 우리도
그래서 36 합의의 의미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라서 지금은 이런 결과로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기왕 4.3으로 시작해서 4.3 항쟁이 우리한테 남긴 과제 1번은 뭘까?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평화를 이 4.3 명령들이 이 땅에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닐까? 2018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제주 갔을 때 이거 어딘지 아세요? 여기? 가보신 한방산. 네, 한방산. 네, 한방산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기도 하고 제주는요. 제주는 평지가 별로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한방산 옆에 여기는 대규모 수십만 평 평지예요. 제주도민들을 끌어다가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여기 이런 게 뭐냐면 다 비행기 경납고예요. 비행기 경납고인데 2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19개가 그냥 원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여기에 제주도민을 동원해서 평지로 만들고 이걸 비행장으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인데 1년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즉 식민지 침략을 준비하면서 만주에 만주국을 세워요. 그리고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중국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죠. 이 알뜨르 비행장에서 일본군 비행기가 300기 정도가 해서 한 600톤의 폭탄을 중국에 이제 폭격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기지로 제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갱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막 벌써 70년이 훨씬 넘은 거니까 이제 조금씩 홀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건 좀 국가가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면 이게 그냥 다 땅으로 보여요. 비행장은 아스팔트 깔죠. 비행기 이륙 착륙하려고. 근데 여긴 그걸 안 했어요. 왜? 아스팔트를 깔고 이게 폭격받으면 비행기가 오히려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들고 그냥 땅으로만 깔아놓고 여기에 잔디 깔고 그냥 비행기가 오르고 내릴 수 있게 폭격을 받아도 훼손되지 않게 그런 군사훈련을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제동원이 일제 때 노동자들이 한 800만 명 됐다고 하는데 일본으로 끌려간 숫자보다 국내 강제동원이 훨씬 많습니다. 제주처럼.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용산역 앞에 혹시 가보시면 작년 8월 12일 날 민주노총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용산역을 다 끌려가서.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 제주에서도 이 강제동원 역사를 기억하고 이 일제의 과거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운동을 하자고 하는 강제징용상을 돈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이래서 이제 만들었죠. 이 지도는 뭐냐면 일본군이 제주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부대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말기에 45년에 일본군들이 74,781명 주둔했다는 기록입니다. 굉장히 많이 주둔, 적은 편에 군인이. 그래서 곳곳을 이렇게 전쟁기지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어딘지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올레길. 네, 올레길에 바다 보면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송악산 밑에 있는 동굴진지예요. 이 동굴진지를 왜 만들었냐면 미국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때 제주를 마지막 격전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진지 안에 조그만 함정, 그 다음에 인간어뢰 이런 거에서 미국 구축함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여기 다 제주도민들이 동원돼서 이런 동굴진지를 만들어서 제주에는 오름이 368개 있어요. 368개 오름 중에 3분의 1인 120개 오름을 다 군사기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아직 발견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제주를 가면 주로 이제 관광지만 가게 되는데 민주노총에서 2002년부터 제주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시작하고 이러면서는 주로 이제 이런 평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주도민이 어디서 어떻게 학살되는지 이런 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주에서 올라왔는데 제주에서 보건의료 노조 교육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조감도 안 했으면 제주가 이런 역사 있는 거 몰랐을 거다. 그냥 맨날 제주 가고 관광지나 구경하다가 이러고 살았을 건데 이런 얘기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28%가 제주를 몰라요. 사상이. 그냥 다 관광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약순환은 미국이 북을 대단히 적대적인 방식으로 북에 대한 태도를 취해요.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하고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목표가 승리인데 북에 대해서는 선멸해요. 북은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게 미국의 이제 군사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이 어떻게 해요? 생존을 위해서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핵을 어떻든 나도 버티겠다 이렇게 한 거고, 미국은 주로 중국을 호위 겨냥하는 게 핵심 군사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걸 위해서 사드 배치하고 일본 군대를 끌어야 되는데 한일 간에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위안부 야합을 박근혜 때 저지른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동북아의 불안정 요소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 왔어요. 2차 세계대전, 너무 이 얘기는 한반도 평화 얘기를 하려면 핵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이 이렇게 좀 있는 건데, 일본은 1945년이 되면 이제 패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패망으로 가는데 이 마지막 결전을 한다고 하는 군사 계획을 세워요. 마지막 전쟁. 그래서 일본을 6군데 마지막 결전지로 하고 마지막을 제주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 본토가 다 뺏기면 마지막은 제주에서 마지막 전쟁 치른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그렇게 안 끝났으면 제주도는 다 없어지는 도시, 섬이 됐을 거예요. 천만 다행이죠. 일본이 왜 망했겠습니까? 일본이 망한 이유. 뭐 때문에 망했죠? 왜 졌죠, 전쟁에? 네? 핵폭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미국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쵸? 맞죠? 제가 오늘 아닌 걸 증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장면이 쇼크죠. 인류사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핵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머는 나는 이제 죽음의 신이 되었다 이러고 한탄을 했어요. 야들이 막 나서가지고 그때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핵폭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아이신타인도 편지를 4번 써요. 핵폭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 막바지에 히틀러가 핵을 개발할 거다 이런 정보 때문에 미국이 빨리 핵을 만들어서 억제해야 된다. 억제시켜야 된다. 이거 못하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미국이 이제 7월 16일 날 45년 핵실험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무식하게 한 거예요. 핵실험 성공해서 폭탄을 맞는 걸 가서 떨어뜨린 거예요. 8월 6일 날. 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과연 일본이 그것 때문에 항복을 고민했을까? 자, 2장의 사진이에요. 이거는 일본 동경, 도쿄 사진이고 얘는 핵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 당시의 피해 사진입니다. 다른가요, 많이? 잘 모르시겠죠? 미국은 이때 전쟁 막바지에 3월 9일, 10일 도쿄 대공습을 해요. 도시가 다 박살나는 거죠. 히로시마도 8월 6일 날 이렇게 해서 8월 초부터 말까지 해가지고 7월 말부터 해서 일본에 있는 10만 명 이상 사는 68개 도시를 미국이 다 폭파시켜요. 재래식 무기로. 근데 그 중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가 핵폭탄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일본 전쟁 지도부는 그때 6명이었어요. 육군대장, 육군참모총장, 해군대장, 해군참모총장, 외무대신, 총리. 이 6명이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회의를 소집을 안 합니다. 회의 소집하면 하잖아요. 안 해요. 8월 9일 날 소집을 해요. 항복을 위한 회의를. 왜 하냐면 8월 8일 날 소련이 참전한다고 결정해요. 그것 때문에 8월 9일 날 10시에 회의를 소집해요. 회의하는 중에 나가사키에 또 떨어졌어. 회의 안건에도 안 다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핵을 가지면 저 나라가
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핵이론이에요.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핵을 포기 잘 안 해요. 저 나라보다 내가 절대 무기를 들고 저 나라가 날 공격하면 나도 한 방 있으니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동안의 70년 핵 역사 중에 그건 거짓이었어요. 왜냐하면 62년 쿠바 사태도 결국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가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핵 때문에 전쟁을 안 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일본은 끝까지 전쟁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치고 작전대로 가려고 했죠. 근데 왜 항복을 고민하냐 하면 일본이 당시에 마지막 옥새 작전을 하는데 홋카이도로 소련군이 들어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월 9일 날 항복 회의를 합니다. 일본의 당시 68개 도시의 피해 상황인데 히로시마는 이 정도예요. 다른 도시들은 더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핵 그냥 맞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얘들은 제일 고민했던 건 패망으로 가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일본 국민이 전쟁할 의지가 없는 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세울 거냐. 끝까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국 소련의 참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자폭탄과 소련의 전쟁 개입은 어떤 의미에서 원자폭탄은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왜? 첫 번째, 항복할 명분이 생긴 거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우리 대일본 제국은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끝까지 전쟁을 밀고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이런 명분이 생긴 거고 또 하나는 피해국이 돼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악질적인 위안부 할머니부터 우리 강제동원부터 우리나라처럼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없는데도 피해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패전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국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설 수 있도록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핵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북이 핵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 북이 핵을 가지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핵 기술, 보유, 이거로 볼 땐 북의 핵은 지금 걸음마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북이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10개 정도 갖고 있다고 이마 추정되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핵은 6,800개예요. 이번 달 통계가. 그리고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게 1,560개예요. 러시아 7,200개 있어요. 야들은 러시아는 예전에 42,000개도 있었어요. 미국 4만 개씩 있었고 이제 관리도 안 되니까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협정을 맺어서. 근데 만에 하나 우리 운동 내부에 북이 아니 일반인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야 북이 핵을 갖고 있는데 까이꺼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도 핵국가잖아. 그러면 핵보유국 되면 강대국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인들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핵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핵을 이루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핵무기 찬성하세요? 원전도 반대하는데 핵무기를 잇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우리 내부에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북의 핵무기를 가진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의 핵을 일정하게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논리가 돼요.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이 핵무기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뭐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 문제를 가장 지금 걸림돌 되는 건 북미회담이 되게 되는 이유가 핵 때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최근 간의 갈등이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게 깨질 수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제자가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우디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가 핵국가가 돼요. 이걸 어떻게 통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 모든 핵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따라서 북의 핵도 안 된다.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인류사에 인류가 추구하는 평화의 영역에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비 영화 보셨어요 혹시? 강철비 영화 보신 분 봤어요? 어땠어요? 우리 김태형 동생. 재밌게 봤어요? 마지막에 대안이
박도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핵을 나눠 갖기로 하잖아. 평화를 위해서. 완전히 그 영화가 괜찮다고 이렇게 또 권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네? 북이 핵을 갖게 된 동기는 미국의 2007년에 아틀란틱 카운실 보고서 정부에서도 다 인용을 했는데 북의 핵 개발은 부시 정권에 북을 완전히 촉발시키려고 하는 전쟁 정책 때문에 북이 두려움 때문에 자위수단으로 갖게 된 거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2007년에 부시 마지막에 그때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부시 다 한국 정부에 뭘 제안했냐면 종전선언하고 평화조약까지 맺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노무현 말기였죠. 노무현 대통령이 좀 일찍 했으면 좋은데 너무 늦게 한 것도 있는데 14선의 평화선언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 너무 늦었죠. 이명박이 홀라당 이제 다 말아먹기 시작한 건데 그때 부시는 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 내 상황으로. 그래서 한반도 평화 조약까지도 얘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게 이런 조건 때문에 6번 동안 실현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해서 자위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 보유를 이제 시작한 건데 결국은 미국과 핵 대결하는 걸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북의 핵을 보장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유사일에 핵 보유국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핵을 줄이는 방식은 감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한 거죠. 그래서 4만 몇 개에서 줄여갖고 지금 6,800, 7,200개로 줄인 거예요. 그 논리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북이 미국과 핵대결 내지는 핵감축 이렇게 해서 평화를 얘기한다고 하면 북이 핵무기는 5,000개까지 늘어나야 돼요. 그럼 하지 말자는 거죠, 평화를. 안 맞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북은 핵실험을 하면서도 할 계획도 필요도 없었다, 우리. 수단 실험 필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핵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이었어요. 그동안 보면. 전 세계가 핵을 다 없어지면 우리도 비핵화할게. 2013년. 근데 2014년에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 비핵화 시기라는 군대와 인민의 변화없는 의지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얘기를 해요. 핵무력을 강화하는 냉전의 방법, 평화는 냉전의 방법, 전쟁 방법도 있다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 같은 날 우린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 평화협정 체결하는 항구적 평화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날. 네? 그래서 수도탄 지금 자의적 조치다. 그리고 이번에 3월 6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할 거다. 상대 유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북에서 핵과 관련해서 많은 발표들을 하는데 뭐를 중심으로 볼 거냐에서 저는 오른쪽을 본 거예요. 북은 핵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은 한반도 비핵화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운동 내부에서는 북이 한반도 비핵화 안 한대잖아요. 왜 자꾸 한반도 비핵화 쓰려고 그럽니까? 이러고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이 맞았죠. 왜? 그건 그렇게 해야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예요. 우리 조합원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북이 망하라는 조합원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북 저거 뭐 이런 조합원도 있어요. 이 조합원들과 함께 평화운동을 어떻게 할 건데? 핵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도 더 이상 북에 대해서 적대 정책 그만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북도 핵을 내려놔. 이렇게 얘기해야 합리적인 거잖아요. 미국은 적대 정책 그만두고 북은 핵 강화하세요.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미쳤군요.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노동조합 운동도 그렇잖아요.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하고 이럴 때 조합원들이 동의력을 가져 이 싸움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2016년 5월 달에 북이 30년 만에 7차 강대회를 했어요. 그때 전 세계 비핵화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비핵화가 돼야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한다, 조선반도 비핵화한다 그랬는데 두 달 있다가 북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장을 내는데 정부 개변인 성명이 제일 급이 높아요. 네? 급이 높아. 근데 거기서 5가지 모두 공개해라.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핵무기기 철폐하고 핵타격 투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핵공격 위협 중단해라. 핵 불사용 타격해라. 이 네 가지는 그동안 북미 간에 남북 간에 얘기하는데 다 해왔던 거예요. 마지막엔 남한에서 미군 철수해라. 이게 그게 아주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 선포만 해도 비핵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양보해서 후퇴했어요. 그래서 이 성명을 보고 북이 한반도 비핵화 반드시 할 거라고 저는 믿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모든 성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미국한테 어떻든 이게 워낙 이제 세게 들어오니까 맞대. 나도 핵상에 핵단추 있어?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더 크고 더 위력 있어? 이러고 있어요. 완전 애들 장난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그 백악관 트럼프 책상에 단추 있대요. 그래갖고 그 막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에 한번 났던데 트럼프가 그 단추를 누르려고 다들 기겁을 했는데 콜라 주문하는 단추래. 내가 하루에 그 콜라를 몇 리터 먹는데요. 콜라 주문하는 비서가 콜라 갖고 들어오더래. 그래갖고 참 그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인도 주한 대사가 한반도는 대량 파괴 무기 보유할 필요가 없다. 좁다 여기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핵을 분립하기 위해서 우리 한 거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계속 해왔죠. 그래서 한반도의 핵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염원이에요. 핵으로 평화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대결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반도 평화 통일이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맞다. 물론 전제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북이 핵을 갖게 된 기초 위에서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북만 나쁘다고 얘기하면 미국 체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부터 고치는 것. 그래서 이른바 둘 다 그만두게 되는 이런 거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양쪽의 주장이 팽팽해요. 서로 양보 안 해. 그럼 두 가지를 다 올려놔야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내 건 양보 안 하고 네 거만, 아니면 내 거는 양보 안 하고 네 거만 먼저 포기해. 그러면 대화는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 동시에 테이블에 올라가야 북도 미국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인데 5탄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이런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바꿨는데 한반도의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더 큰 촛불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조금 그렇다 영상이.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남북 북미회담 걸림돌이 뭘까? 저는 동맹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동맹은 어떤 뜻이냐면 이 우자는 버두자로 써요. 우적 개념에 입각해서 평시, 그리고 의사시는 전쟁이에요. 전쟁 때 잠재적인 전쟁 공동체다. 동맹은 이거를 다시 읽으면 어떻게 읽히는 거냐면 동맹이 강화되면 뭘로 간다? 전쟁으로 간다 이런 거죠. 우리 둘이 이제 동맹이에요. 우리 둘이 동맹을 맺었어. 동맹은 군사 동맹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힘이 훨씬 세. 아니 힘이 약해도 이 나라를 힘을 합쳐서 박살내기 위한 일상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끊임없이 끌려다니죠. 이 동맹 체계에서. 근데 이번에 철강에서 동맹국이 우리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동맹 부러짓고 이러고 이제 살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의 이익엔 동맹도 없어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트럼프 때는 더하죠. 한국GM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국GM 얘기 제가 원래는 15분에 딱 맞춰야 되는데 조금 더 해도 된다 그래서 GM 지금 사태는 좀 심각해요. 한국GM은 2002년에 대우자동차를 글로벌 GM, 즉 미국 GM이 샀습니다. 얼마에 샀냐면 4,800억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돈은 나머지 정부가 지원했어요. 1억 5천 정도를 각종 특혜에다 줬어요. 그래서 한국GM에서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한국GM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 몇 개 자동차가 히트 쳤잖아요. 쉐보레라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돈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2012년 10년 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산업은행에서 했던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GM이 한국 GM한테 우리한테 본사한테 돈 꿔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갚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돈을 꾼 거야. 한국 GM한테 2년 동안 1조 5천억 정도를 꿨어요. 한국 GM이. 그러고 난 다음에 매년 글로벌 GM, 미국 GM한테 이자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현대기아가 보통 부품 가격이 한 72에서 75%예요. 모비스 이런 데서 사는 게. 근데 글로벌 GM 95%예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2014년부터 12년 말부터 한국 GM에 대한 이제 매각 철수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문을 닫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군산공장 폐쇄 던지고 정부한테 5,200억 내놓으면 뭐 하여튼 신차 배정할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2002년 매각부터 해서 이거 잘못된 결정을 한 거는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한국 GM이 벌어들인 돈을 미국 본사가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은 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GM 노동자들의 정예고는 곧 해고잖아요. 그러니까 GM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실은 국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호주 같은 경우가 완성차가 3개였어요. 호린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 12월 10일 날 문을 닫았는데 이게 미국 글로벌 GM이에요. 미국 GM인데 우리랑 똑같이 해가지고 정부에서 12조 원 투자했는데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는 완성차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GM 노동자들의 싸움이 대단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듯이 미국은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다른 나라의 이익 여기에 어려움을 돌보지 않아요. 우린 무기도 많이 사주잖아. 미국 거 정말 많이 사요. 네? 최근에 이제 박근혜가 체결한 게 F-35 같은 경우는 그건 아직 생산도 다 완전히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를 10조 원 가까이 지금 사겠다고 지금 벌써 해놓은 상태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또 이 한미동맹에 여기도 매달려가지고 미국 무기 더 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굉장히 한국 사회의 질곡입니다. 이 동맹 문제는. 사드가 북핵 못 맞는 건데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사드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한 2시간 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작년에 제가 여기 한 28시간에 18시간을 길바닥에 싸웠는데 이때 끝나고 할머니들 다 통곡했어요.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사드가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도 없고 북핵을 막을 수도 없는 걸 서로 다 알면서 이렇게 미국 요구에 불복해서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소송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잖아요. 2주에 여긴 문재인 퇴진하라 이 구호도 나오고 그랬어요.
평생을 이 평화의 땅을 지키려고 했던 할머니들의 이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사실은 여전히 이 굴레를 걷지 못하는. 근데 생각해보면 한반도는 늘 그랬어요. 한반도는 남북이 힘을 합칠 때 가장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힘을 많이 냈던 때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6.15 공동선언 했잖아요. 그때가 외교적으로 한국이 가장 큰 소리 쳤던데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남과 북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실은 뭐 물론 주도하는 게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도 있고 이랬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분단 문제는 그렇게 또 우리 내부에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작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분단과 동맹에 기초해온 정치 세력들은 야들이죠. 이승만 때부터 구축되고 절대 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는. 얘들은 그래서 지금 남북 평화회담도 만들어요. 이게 잘 될까봐. 그러면 기득권을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요구했던 평창을 통한 이 평화,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데 야는 이 짓이나 했잖아. 그러면 이거 논쟁이 붙었어요. 이게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이거 가지고 막 댓글 달리고 거의 반반. 이게 IOC 위원회예요. 올림픽. 여기에 단일팀 반대 서한이라고 보내고. 하여튼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지방선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공무직, 제가 어저께 밤에 제주에서 올라와서 건설 교육했는데 혹시 우리 조합원 중에 한나라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 계세요? 이랬더니 예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냥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은 없을 텐데 이번 지방선거에 얘네들이 정치적으로 기를 못 피게 하면 다 죽여야 돼요.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할 때 사학법 개정을 노무현 정부가 할 때 그때 길거리 투쟁을 그건 50일 했어요. 그 얘기가 추웠거든요. 그때 막 영하 20도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소원은 영하 한 50도 떨어져서 더러 뒤져야 되는데 저거 싹을 잘라야 되는데 안 뒤지고 살아가지 여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미동맹에 매달리면 평화도 풍요도 절대 안 와요. 미국의 그늘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걸 안 벗어나면 어렵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주도해왔던 건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북중러하고 동북아에서 이렇게 대결하면 한반도는 신냉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우리만의 힘으로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보다 훨씬 힘이 강한 중국, 미국.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도 여러 가지 보지만 최근에 이 합의를 이끌어낸 거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애쓰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3.6 합의 각각의 항들 굉장히 길어서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드릴게요. 4월 말에 한다. 4월 27일 합의했죠. 속전속결에 이렇게 빨리 될 거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작년까지 저도 이제 내물은 환갑인데 아유 통일 못 보고 죽는구나 그냥 인생이 그렇지 뭐 이랬는데 당장 통일 금방 올 것 같아요. 금방 올 것 같아요. 김여정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얘기 좀 아까 영상에서 보셨어요? 통일 대통령이 되십시오. 이 얘기는 전 그냥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발언 속에. 남북 간 한 라인 문재인 책상에 김정은 책상에 직통전화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현안이나 부딪히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생기는 순애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게 있었는데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남북관계 개선이 악화되면서 게다가 북이 선대의 유운이다. 비핵화 의제. 비핵화 의제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과 대화할게. 그 다음에 대화 기간에 북은 핵미사일 쏘지 않는다. 그리고 할게. 그래서 엊그제 평양 내려와서 평양 때 현성월 네? 그 삼지연 악단이 와서 공연하고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아주 뭐 멋있고 이랬대요. 그런 장면들은 왜 우리 볼 기회가 없을까? 영상으로 보자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었죠. 네? 혹시 그냥 갑자기 내려오냐? 그냥 잠깐 보세요. 막 내려. 그리고 난 다음에 게다가 여기 주현미? 주현미가 아니지. 안에 연예인을 잘 몰라서
최 누구죠? 최진희. 그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요청한 곡도 불렀다며. 그래 노래 불러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게다가 북은 원래 북이 제가 이제 평양을 2015년 갔을 때도 그렇고 북이 많이 개방하다가 그러니까 와이파이 이런 것도 다 열었어요. 평양에서 한번. 근데 외신이 와가지고 북이 평양은 그래도 괜찮은 도시인데 그렇지 않고 어렵단 말이야 아직. 막 안 좋은 것도 막 올리니까 다 잘랐어요. 2015년 이러고 가보니까 북이 굉장히 이제 예전에 제가 2007년 평양 갔을 때보다 2015년 재작년에 올라갔을 때 훨씬 많이 바뀌었는데 북은 철저히 그런 일 통제해요. 이번에 남측 기자들이 취재를 못한 거예요. 북이 막아서. 근데 예전 같으면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해요. 근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아이고 내가 남에서는 천하나 폭파시킨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아주 격식 차려서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게다가 여기 봄이 왔다 이 공연 이 결실을 위해서 가을에 서울에서 공연하자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이래요. 한국당은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아까 좀 아까 보셨던 대로 정상회담 개최 합의했어요. 한나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남측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측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북의 최고 순회가 북한 땅을 처음으로 남쪽에 밟는 거예요. 그것도 장소 얘기하는데 김정은이 평화의 집에서 합시다 이러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대화분명 이런 것들 앞에서 보신 거고. 그러면 이제 북미 합의는 뭐냐? 5월 달에 하자.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구두 메시지 신뢰 구축. 무슨 얘기?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정의용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서신이 없잖아요. 다 구두예요. 남측에서 청와대 가서 보고할 때 문재인과 임종석하고 이제 몇몇이 보고 들은 거고, 그리고 그 보고 이후에 바로 미국 날아가서 아까 영상 보셨지만 트럼프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틸러슨 그 다음에 맥마스터 뭐 이렇게 갖고 이제 6명이 지구상에 12명이 들은 거야. 직접. 네? 뭐 12명 정도 넘는 이런 정도 사람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제 생각엔 미국이 오케이를 할 만한 거를 던졌을 거다, 김정은이. 미국으로서는 북에 대한 기본 태도가 있는데 강요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틸러슨하고 맥마스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오케이 한다 이러고서 트럼프는 아시는 대로 미국 언론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기자들은 따로 보고 이런 걸 안 했는데 정의용 실장이 발표할 거라고 하는 기자 브리핑룸에 본인이 직접 처음이래. 브리핑 문을 연 게 처음이에요. 트럼프가. 내가 발표 안 하고 미국이 발표 안 하고 정의용 실장이 관련 중요한 발표할 거다 이러고 본인이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땡긴 게 있는 거지.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남측에 있는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훼손되지 않는 걸 약속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을 해요. 안 그러면 미국이 받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한미군 문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남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남북관계 이제 훼손되고 북미 대화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한반도 평화는 됐으니까 자주교류하자 이렇게 막 전환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한테 이 평화를 어떻게 실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문제에 노동자들이 착목하고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을 보면 평창, 그 다음에 정의용 실장 올라갔다가 미국 가서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지금 북중회담 이것도 집권하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처음 갔어요. 아주 전격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미회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거냐. 최대 변수는 미국의 강경파들 문제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들 보면 강경파 얘기도 나오지만 됐고 한다 이런 것들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볼 땐 지금 북미회담을 한다고 하는 건 지금 이게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사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모든 세계 언론이 이 합의가 나왔는데 일면이 다 그로 올라갔어요.
한반도 문제는 전 세계 문제이기도 해요. 이 평화 문제는. 그래서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안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김정은도 트럼프도. 갈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게 되고, 볼트는 얘가 이제 부시 정권인데 안보 보좌관 했던 애인데 북 망하게 하는 주장만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이번에 틸러슨 자르고 이제 앉혔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했던 대북 강경과는 지나간 일이고 트럼프하고 잘 맞춰서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지만,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여전히 이런 강경 발언들을 해요. 볼턴. 시간 줄 수 없다. 북은 앞으로 ICBM 완성해서 미국을 공격할 준비할 거기 때문에 strategic 기회를 끝낸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주한미 대사가 지금 공석인데, 트럼프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네퍼라고 하는 친구가, 몰라, 친구인가? 나랑 나이가 어떻게 되나? 이 친구가 이제 좀 대리를 맡았는데, 최근에 북중 간에 단계적 북핵 해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리비아 방식이냐 아니냐 다 이런 게 논쟁인데 다 치우고 얘조차도 북과 리비아를 똑같이 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다른 방식, 전격 이제 방중이 공성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비핵화 대화 단계적 공시적으로 나아갈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단계적인 것 때문에 북이 또 대화 나와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시간 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북핵 포괄적 타결과 단계적 조치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어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 상사적인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북과 그럼 중국과 한국과의 문제는 어떻게? 작년 10월 달에 한중 회담이 있었는데 사드 추가 배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거는 불씨예요. 중국으로서는 이 사드를 용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군사 전략상 이 얘기는 좀 얘가 시간이 가니까 생략. 아무튼 중국으로서는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한중 간에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보면 어제 신문, 오늘 신문이죠. 시진핑이 4자 평화협정이잖아. 한반도 이제 전쟁 끝내자 이런 걸 제안했고, 야가 좀 걱정이에요. 완전히 지금 핵심돼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났어. 그래서 17일날 트럼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지금 이명박 같은 지금 부패 딱 걸렸잖아요. 모리모토 그 학원 헐값 저기 했던 거에 개입해가지고. 굉장히 이 북미 합의, 남북 관계 이 합의를 통해서 둘러싸여 있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대단히 중요한 과제죠. 최종적으로 어떤 데서 부딪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과 앞으로 핵을 절대 가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를 요구할 거야.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북은 그래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나만 포기하면 억울하잖아. 그러면 체제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거를 내놔라. 이렇게 붙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떻든 이렇게 모르겠어요. 또 트럼프도 김정은도 이거 확 통해가지고 그래 도장 찍어 그럼 끝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기대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한반도에 이제 전쟁을 끝내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전쟁은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평화협정은 군사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어떻든 이렇게 이제 갈 거고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이렇게 생명력 폐기 이런 거와 맞바꾸는 이런 협상들이 앞으로 한 달 반 사이에 전체적으로 진행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다. 굉장히 긴 기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핵을 중심으로 보면 핵무기를 57년에 정전협정 위반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2018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끝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지만 그때마다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하게 요동치면 뭐가 억압됐냐면 노동운동이 억압됐어요. 다 묻히거나 지금 상황이 노동운동, 노동자가 조용히 해. 이렇게 됐고 분단은 이거를 강요해왔던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 정상회담, 북미 이 합의들을 통해서 냉전과 분단을 끝내는 그런 평화의 봄을 오늘 교육 주제 제목처럼 정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평화협정은 뭐냐? 정경을 종결하는 거죠. 더 이상 안 돼. 어떤 나라도 안 돼. 이걸 국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 중요하죠. 이게 어떤 근거가 있냐면 우리나라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있어요.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외국 군대 출연해서 한국 내 평화적 해결을 한다. 3개월 안에.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65년 동안. 이제야말로 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이 수도 없이 있었는데 다 좌절됐는데 2018년 이게 그냥 되도록 만들어내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양립이 안 돼요. 그죠? 평화를 얘기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공동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고 이 평화협정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 회의가 당장 아니지만 이건 끊임없이 싸워야 될 과제로 남을 거다. 앞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교류만 해서 통일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 많은 한반도 그리고 한국이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민중적 요구고 과제예요.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에 접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사드 문제는 여전히 남을 거야. 이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드는. 여기 이제 성주, 평택, 해군기지다 미군 기지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지역이죠. 이제 2월 달에 통일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 썼던 기고인데 시간 나면 2월 6일 한겨레 신문 기고를 보시면 사드 문제는 1800자의 모든 문제를 압축해 쓴 거예요.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결국 사드는 북핵미사일을 근거로 이렇게 강행 배치했지만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 제일 잘 그린 완평이에요. 저 금양할매가 37년생입니다. 우리 언니하고 동갑인데 조금 80대 초반까지 젊은 할머니들은 매일 여기 그 사드 기지 앞에까지 피켓시에 올라가요. 90다 된 할머니들은 거기까지 못 가시니까 이제 마을 앞 지키고 있고 저는 이 할머니들 때문에도 사드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왕 4.3이니까 제주 얘기로 마무리. 해군기지 반대 싸움 지금 10년 넘었어요. 이렇게 사기치면서 해군기지를 이명박 때 강행한 겁니다. 협약서 제목이 달라요. 국방부와 그 다음에 정부에는 제목이 다르게 해서 수도 없는 우리 아들이 3년 동안 이 강정 해군기지 반대하는 싸움 내려갔다가 수도 없이 끌려가고 재판만 4번 받았나? 2012년 3월 7일 날 이 천에 불원비를 폭파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에 저만 갖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원비 폭파한 날 CNN 리포트가 떴는데 저는 뭐 영어도 모르는데 우연히 이거 들어갔다가 이거를 캡처했어요. 영어를 모르니까 괜찮아. 강정이라고 하는 동네 어디? 그러니까 남쪽 사우스 코리아 남쪽의 제주 섬의 강정이라고 하는 동네에 네이빌 베이스 해군 기지를 만드는 거다. 누굴 위한 거? US. 제주 해군 기지는 미군을 위한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2시간 있다 또 들어갔는데 두 단어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US가 빠졌어요. 저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제주 강정에 해군 기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저게 누구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빠지는 거예요. 제주가 평화의 성이 되려면 이 해군기지는 사실은 보세요. 제주도는 전략 요충지예요. 남방 해역에서. 중국에 양안 분쟁 생기면 미군이 오키나와나 괌에서 오는데 4시간, 6시간 걸리는데 제주는 1시간 받는 거야. 천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 핵잠수함, 핵폭망 들여오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평택에 243만 평 되는 평택 미군기지 중국 겨냥하는 거죠. 성주 사드 기지 중국 겨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군의 군사 전략을 또 어떻게 맞대응하고 싸울 건지. 왜 평화 문제가 없어져요? 여기만 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평화 문제에 훨씬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주는 그래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산과 함께. 자, 마지막으로 통일 과제 말씀드리고 오늘이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611일째 되는 날이에요. 정전 상태는
어느 일방이 총을 쏘면 전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해요. 이 상태는 지난 70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억누르는 걸로 돼 있었어요. 분단과 이 전쟁이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상태는. 어떻게? 북이 쳐내려와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안보가 위협스러운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고 임금 인상 요구에 이 빨갱이들이 이렇게 억눌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민주사회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한국 사회가 정상으로 가는데 대단히 큰 걸림돌이다. 이거 뛰어넘어야죠. 이런 분단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전쟁통에 제주 4.3에서 학살당해 온 겁니다. 올해 2월달에 발표한 게 지금 이산가족 생존자가 58,000명 남았대요. 2015년에 이산가족 승복했습니다. 금강산에서. 저는 이때 이 기사 보면서 전철에서 출근할 때 이 기사 보고 정말 많이 울었는데 65년 만에 결혼하고 하자마자 분단 때문에 헤어져서 65년에 만난 부부예요. 마지막 2박 3일 동안 12시간 상봉하고 마지막 헤어지는 인사가 이제는 우리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못 만나니까 이승에서 만나자가 헤어지는 인사였습니다. 내가 이산가족이 아니니까 이거는 남의 문제인 거야. 이것이 짓누르고 있는 이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분단 정전체제 65년이 가져온 거 우리나라 불구가 된 거예요. 불구사회입니다. 저런 놈들이 정치 기득권 세력으로 지난 70년 동안 떵떵거리고 있는 게 유지종이거든요. 올해 좀 선거에 달라질까? 저 대구 경북 가면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는 똥짝대기 꼽아놔도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은 당선돼요. 그냥 기득권 세력이에요. 응? 이번엔 좀 바뀔 것 같아요. 지금도 표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 말고 똥짝대기를 내놓으라 그러세요. 대구 특히 심해요. 박근혜 향수에 못 잊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들도 피해자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죠. 그러니까 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응? 대한민국 우리 GDP로 11위, 12위 국가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이제. 우리 내부의 사회한국한 대단히 심하지만 잘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이런 정도의 경제력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 보셨어요?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나라 보셨어요? 장애인이 버스도 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철로에 뛰어들고 길바닥에 눕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나라 선진국엔 없어요.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나라 없습니다. 이 정도 경제력 가지고. 다 뭐예요? 재벌 중심으로 특수한 기득권이 이거를 보장받는 분단되면서 재벌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미군정이 친일했던 놈들한테 기업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은 다 그렇게 형성됐어요. 이병철이 정주영이 쌀 리어커를 열심히 끌어가지고 돈 번 게 아니고 미군정한테 기업 친일파했던 놈들 받으면서 우리나라 재벌 초기에 만들어진 가장 기형적이죠. 모든 사회적부가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만든 사회적부가 재벌한테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 종속돼요. 조금 정상적인 사회면 나라에 돈도 없는 나라도 아닌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렇게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정규직화하는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최근에 미투 이거는 물론 분단을 뛰어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인류 사회가 여성과 남성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아이를 생산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차이부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지배계급이 이 차이를 어떻게 왔어요? 차별로 구분하면서 여성들을 억압하는 지배체제를 만들어 온 겁니다. 거기에 남자들이 환승한 거죠. 왜? 그게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 유교 문화, 게다가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훨씬 더 공고해집니다. 고3이 고입해고, 고2가 고일패고, 중3이 중2한테 신부를 시키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분단에 기초한 군사 문화에서 온 거예요.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일반 간호사 때려잡을 수 있는 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군사 문화예요.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요구 중에 하나가
삭발, 머리 두 발 자유가 있었어요. 군대처럼 그러고 공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면서 강요된 개인주의, 복종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특히 남자들이 여성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온 걸 훨씬 더 공고히 시킨 게 저는 분단, 군사문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놈의 원시 석기 시대가 문명사회로 이제 나가야죠. 남자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편하게 여기에 편승에 살아왔잖아. 반성하고 정말 제대로 된 이런 사회에 함께 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남성분들이 대답을 해야지. 네? 해야 돼요. 그래서 문명사회로 나가야지. 저는 저 권력 가진 놈들 뭐 보니까 김생민 야두했더만. 네?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놈들 다 하는 거예요. 권력이 조금만 있는 놈들은. 근데 더 저 걱정되는 건 현장이에요. 계약직, 비정규직, 현장에서 당하는 이 성추행과 성폭력. 지금 저는 이 깊이는 저는 말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말하면 잘리니까 지금 얘기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분단과 이 체제는 사실 우리 삶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화체제가 되지 않은 통일을 못 가요. 평화체제가 돼야 교류도 되고 이걸 기반으로 통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먼저 물론 동시에 해야 되지만 평화체제가 돼야 그 다음에 통일의 길이 저는 더 활짝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뛰어넘어야죠. 모든 요구가 다 빨갱이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건 누가 할 수 있냐? 노동자들 가장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분단, 그 다음에 사회양극화, 재벌체제, 비정규직의 양산 문제.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야. 아시는 대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결했죠. 혼자 해결 못하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초기의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1800년대 초반에 단결 금지법이 있었어요. 5명 모이면 다 잡아갔어요. 그걸 다 뚫고 단결했죠. 왜? 혼자 자기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노동조합이 생겨야 교섭이 되잖아요. 단체 교섭이. 노동조합이 없으면 단체 교섭이라는 이름을 못 씁니다. 단체 교섭해요. 왜 말을 안 들어? 자들이. 네? 교섭하는데 말을 안 들어. 올해 임금 인상 10% 하게 합시다. 이거 회사가 이 회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 20% 올립시다. 이런 회사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요. 얘네 회사 말아먹을 일이냐 이거부터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섭으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작년 10월 25일 총파업처럼 단식하고 쓰러지고 단체 행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저 권리가 행사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육 공무직이 현재 비정규 문제를 포함한 정규직화 요구와 그 다음에 호봉제 쟁취나 이 각종 지금 둘러싸고 있는 우리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크기와 깊이로 단결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힘이 있어야 교섭력도 행동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일선에 계신 지부장님들이 그 총대 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삶이 만약에 없잖아요. 기왕 맡은 거 죽을 동 살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도. 동의하시죠? 자, 교육공무직 싸웠던 장면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법 제정하라고 하는 요구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거리에 나왔죠. 학교와 세상을 우리들의 투쟁으로 바꾸자. 서로 격려하고 보듬고 최저임금 왜 무력화하냐 이런 싸움을 줄도 잘 맞춰요 우리는. 경기 상여금 100% 쟁취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기까지 밀고 왔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이 싸움을 보시면서 박수도 한번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원래는 제가 교육공무직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뺐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싸워왔던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 민중의 싸움으로 해왔어요. 자신감을 드리는 거예요. 60년 4.19 혁명 보세요.
고등학생이 시작한 혁명이기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초중생, 대학생, 회사원, 하청 노동자 이때 당시 실업률이 34%였어요. 여기 다 노동자죠. 180명이 넘는 희생자 가운데 절대 다수 100명이 넘는 게 노동자예요. 노동자들은 나중에 시작했어요. 자,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4.19혁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승만 독재에 저항했던 학생들이 시작한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키는 것까지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 것까지 나가지 못했던 미완의 혁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길지만 쫙 요약하면 여기 한 줄 더 넣어야지. 그 맨 앞엔 노동자가 있었다. 왜? 늦게 싸움 붙었는데 맨 앞에 쓴 거예요. 경무대 앞에. 가장 앞에. 제일 많이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안 써요. 노동자를 역사 무대에 세우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면 두려우니까. 80명 광주, 공무원, 사무직, 노동자, 서비스, 농업, 구직 다 노동자예요. 80명 광주를 역사의 무대에 올린 거 다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2018년 누가 우리 현안들을 포함해서 이 역사를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고 나갈 건지 지금 이런 실천하잖아요. 여기 사진 찍으면 꼭 이렇게 나와. 남북철도 연결하자고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실천적으로 이건 평화운동이에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이 한반도 변화된 정세에서 공공이 철도가 가장 중요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맨날 모여가지고 아까 그 본부장님이 벚꽃 보러 가는 것도 못 가게 했는데 이런 길도 좀 걸어야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전태일 열사 제가 교육할 때 마지막에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썼어요. 승리받기는 거꾸로 가지 않는다. 실패도 하겠지만 다시 앞으로 가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5년 전에 돌아가신 에릭 홉스범이 시대가 마음에 안 들지만 무기를 놓지 말자. 여전히 이 사회는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돼. 세상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세상 바꾸고 싶냐? 그러면 그 역사, 사회 한복판에 당신의 주인으로 서야 된다. 저는 이 두 글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역사와 현실을 떠내려 갈 거냐, 우리가 노동자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을 던져서 노동운동, 노동자가 있음을 이 불을, 구멍을 냈다고 하면 그동안 교육 공무직이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걸 넓혀왔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있죠. 이거 더 넓혀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비정규 노동자들, 조직도 안 돼 있는 노동자들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누가요? 우리가 해야지. 더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노동자 처음 하실 때 가졌던 생각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왜 하겠다고 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내가 지향하는 삶,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꿈꿨던 이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공무직, 더 나가면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이런 조직적 힘으로 밀고 간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으로 내가 산다. 이런 각오들이 저는 특히 이 복잡한 정세의 그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시간보다 20분 더 했는데 좀 더 하라고 해서 근데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애쓰셨고 오늘 중요한 회의들도 결정하고 상반기 투쟁도 논의하실 텐데 이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장애들 투쟁으로 뛰어넘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